베트남 최대 IT 업체인 FPT는 일본 정부 및 지역 재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인 게이단렌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게이단렌은 1946년 설립되어 일본 재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해온 단체로 일본 정계, 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도요타를 비롯해 스미토모, 도시바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전범기업 등 무려 1,400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게이단렌 가입으로 시작된 베트남의 친일적인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는 베트남 하노이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 기업 6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토모 상사는 미쯔비시, 미쓰이와 더불어 일본 전쟁을 이끌었던 3대 재벌 기업 집단 중 하나로 현재도 군수 분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 그룹은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간에 전쟁 범죄를 저지른 기업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약 120곳의 사업장에서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신일철 주금은 스미토모 그룹의 스미토모 금속과 신일본 제철이 합병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스미토모 그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죄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항쟁기위원회에 따르면 스미토모 그룹은 대일 항쟁기에 한반도 43곳과 미크로네시아 3곳, 중국 2곳, 일본 66곳 등 144곳의 사업장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특히 스미토모 그룹이 소유했던 아시오 광사는 강제로 동원된 근로자 2,421명 중 820명이 탈출할 정도로 노동이 가혹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미토모 그룹이 다른 전범기업에 비해 더 악질적인 것은 인천시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서 있는 주식회사 경신의 50%의 지분을 투자해놓고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범기업으로 악명을 떨치며 대한민국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던 스미토모 그룹은 현재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통신, 에너지 등 참여회사들의 강점을 살려 일본식 친환경 현대도시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 가운데 전범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컨소시엄 참여사는 스미토모 상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 미쯔비시 주코, NTT 커민, 하코오도 등 6개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무려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일본도 가뜩이나 경제 상황은 물론 코로나까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4조가 넘는 돈을 베트남에 투자한다? 일본과 베트남이 서로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행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첫 해외 방문국으로 베트남을 택하고 웅호엔 수원폭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들었지만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불거져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를 택하게 될까요? 천문학적인 투자와 방위장비 협정까지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과 일본,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베트남에게 있어 일본은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당시 베트남 서기장이었던 레주아는 전후 베트남 재건을 위한 전략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롤모델로 연구 대상이 된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일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베트남이고 하노이에만도 다수의 유니클로 매장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들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 등 물난리로 초토화된 베트남 경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에만 2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응웬 응옥 티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관광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베트남은 지난 2019년에만 19만 명의 국제 관광객과
85만 명의 국내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35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광산업은 정치부가 정한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이었다. 2017년 베트남 관광의 경쟁력은 2015년보다 12단계나 증가했고 2019년 경쟁력은 2017년에 비해 4단계 증가했으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2019년 베트남 관광산업은 지역 내 4위 관광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10개국 순위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베트남을 포함한 세계 관광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관광객 80% 이상과 국내 관광객 50%의 감소로 2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개방하지 않으면 베트남 관광산업은 매일 375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총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베트남 관광은 2019년 동기 대비 99.1%나 감소했습니다. 항공업계도 망했습니다. 올 8월 파산설이 돌던 베트남의 국영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이 올해에 이어 오는 2011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루에 수백억 동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항공은 올해 말까지 손실을 13조 동 이하 규모로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매출 확대 및 비용 절감에 주력해왔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자 협의회 대출 만기도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빚 좀 늦게 갚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개뿔도 없습니다. 짜농꽝 부사장은 내년에도 하루 수백억 동씩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부와 베트남 항공국에 항공산업 관련 수수료 인하 등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 베트남 항공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나라에도 돈이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국가 세수가 곤두박질쳐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국가 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연간 목표치의 44.2%에 불과했습니다. 페페TV야, 베트남 정부에 돈이 없다니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베트남 최대 항공사인데 설마 대출도 못 받겠냐?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베트남 은행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불량 부채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소호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6개 주요 은행 중 비에콤뱅크, 사콤뱅크, MB뱅크, ACB, VP뱅크 등을 포함한 14곳의 불량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16개 은행의 지난 9월 말 장부상 부채는 올해 초보다 31%, 약 12조 동 증가한 49조 6천억 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량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은행은 비에콤뱅크, 사콤뱅크, MB뱅크, VP뱅크, ACB 등인데 이 은행들은 올해 초 대비 9월 말까지 불량 부채 증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기간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베트남 은행들의 불량 부채 비율은 현재 장부상 수치보다 훨씬 높아지고 은행들은 막대한 불량 부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베트남 은행들은 불량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담보 경매 및 매각에 집중하고 있지만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심지 요지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물조차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매 가격을 크게 낮춰야만 했습니다. 당분간 베트남 은행들의 불량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친일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베트남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초토화된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보조사 기업 베트남 보고서가 올해 베트남 500대 최고 기업 2020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전기, 베트남 석유가스그룹, 비에텔 군사산업 및 통신그룹, 베트남 국영 석유그룹 등이 뒤를 이었고 베트남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빈그룹은 삼성전자 한참 밑에 랭크되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단독으로 베트남의 수출 물량 25%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데요. 일본의 언론 니케이 아시아는
베트남을 분석하며 삼성전자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 베트남은 미국의 대중 제재로 컴퓨터, 스마트폰, 통신 산업을 지지하는 공급망의 재배치가 이뤄져 하이테크 제조업의 세계적인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베트남의 수출 물량 중 4분의 1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과 손잡고 군수 협력까지 진행하며 막상 자국 경제의 25%를 한국 기업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배응망덕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게이달렌 가입도 모자라서 전범기업이랑 손잡고 일본식 친환경 현대도시를 실현한다고요? 방사능 시티라도 만들려고 그러시나? 야구장 만석으로 채워놓고 후쿠시마 원전수 수입하면 완성되겠네요. 일본 스타일 친환경 스마트시티. 베트남 삼성 때문에 먹고 살면서 나중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붙게 된다면 일본 뒤로 붙을 것 같은데 신속하게 선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베트남도 친일파가 판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베트남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관광객 시설 격리 조치에 한국 여론이 발끈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기 폐항에 자국의 대사가 소환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봉쇄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은 그렇다. 아직은 많은 점에서 서투르고 투박한 면이 많다. 가끔은 설명이 부족해 답답할 때도 많다. 정부의 공식 발표조차 대변인이 나와 애매모호한 언급을 하곤 그것이 보도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이는 비단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기업을 상대할 때도 개개인을 만날 때도 확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연결돼 있다. 혹자는 이러한 특성을 한 가지 사례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예컨대 한국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전에부터 수없는 경고와 협박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정작 행동을 하려고 하면 멈칫하고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르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경고나 협박은 없다. 꾹 참는다. 그러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바로 행동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온갖 우려가 쏟아지며 걱정과 비난을 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높아진 비난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면서 미리 짜놓은 마냥 고스트 베트남 투자처를 거론하게 바쁘다. 이제 말만 보면 당장이라도 한국의 관계는 암흑기에 접어든 것만 같다. 마치 바둑에서 보자면 기사는 아직 흑돌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해설자 마음대로 흑돌의 투수 세수를 앞을 예단한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2달 전 아시아나 항공기 폐항도 이런 관점에서 비유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주변 공항으로 요청했을 뿐이다. 다만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혼선으로 통보 시간이 늦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새로운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본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들끓어 베트남이 착륙 자체를 금지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극성스러운 네티즌은 아예 베트남 전쟁과 공산당 증오 발언까지 언급하며 메카시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제항공법상 해당 국가의 요청 시 항공기를 주변 공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 대국으로 올라서고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된 지 11년. 여전히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각 정부 기관은 사무소를 본부까지 격상하며 베트남 알기에 열을 올렸지만 현실은 이렇다. 마찰이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베트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제 마음대로의 한국식 해석이 난무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베트남의 일면은 공산국가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식 공산당 체제에 길들여져 온 탓이 크다. 일단 한국에서는 공산당 하면 폐쇄성과 수직적 구조를 바라본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를 던지면 모든 당과 정부 간부는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서 체계를 만든다. 감히 영도자의 의견은 거역할 수 없는 신성영업이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을 북한식 공산당과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같은 공산당이기엔 겉보기만 같을 뿐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치 전문가인 이한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정치 체계는 민주적, 포용적 요소가 접합해 있다.
비록 당과 정부가 한 몸인 공산당식 체계가 있으나 아무리 중앙정부라 해도 수직적으로 모든 부분을 관할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재량이 주어진다. 이는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와 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베트남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권력 집중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르다. 선거도 간접 방식이 아닌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다.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를 통해 공천을 받지만 복수 후보가 나온다. 즉,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민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벌어진 다낭 시설격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관광객의 시설격리가 이루어지자 외교부의 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점이라며 선을 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미 수일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국 제한 발언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베트남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일부 확대 해석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지시를 소급 적용해 다낭에 온 한국 관광객들이 시설격리 조치됐다. 저희도 시설격리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 각 지방정부와 각 부처가 이를 각기 해석합니다. 또 총리 지시문을 보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 시설격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한 현지 외교관의 전언이다. 시설격리냐, 자가격리냐, 베트남 입국 정책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오락가락했던 이유다. 이처럼 베트남은 지휘 체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그나마 요즘엔 코로나라는 준정시 상황이라 그나마 각 규정을 많이 통일화했다. 평소 같으면 총리 공표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도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 또 공표령의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가 회항했다면 이게 베트남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해당 부처의 책임인지 또 베트남 민간 항공국 때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따금 외면한다. 한국가나 사회를 바라볼 때는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민주정치 제도인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도 적용 방식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리고 각국은 각자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부 정책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베트남 공산당 한국 입국 금지라는 3단 문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베트남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 중이다.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베트남 의료 체계가 열악해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트남 국민들이 쉽게 말을 안 듣는 탓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더 힘든 것은 한국인이 아닌 베트남인들이다. 코로나 제한 정책이 우리에겐 불편함이지만 그들에겐 생계가 달려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외치는 것. 바람직하던 아니던 계속해서 새롭게 규칙을 만들고 관영 언론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것 외에는 구심점을 확보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며 한국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라 우리의 텃밭인 베트남을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한 한국 특파원의 언급처럼 베트남을 텃밭이라 보는 시각은 결국 우리만의 관점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한국의 투자액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대규모 투자 유치단까지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없었다. 베트남 업력이 오래된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서 투자된 베트남 제조업은 이제 포화 상태며 서비스업을 진출하기엔 그 규모가 아직 너무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모두 선진국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누적 투자가 1위고 일본이 2위라며 외우고 다니지도 않는다.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삼성도 우리에서야 자랑스러운 기업일지 모르나.
베트남에게는 애플과 샤오미 같이 휴대폰을 만드는 외국의 한 기업이다.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뿐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원래부터 친절함을 보여왔다. 그리고 언어의 한계는 또 다른 배려든지 별다른 말과 행동이 없다. 이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베트남인의 포용 성과도 맞닿아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호의를 마치 자신이 1등 국민으로 됐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꼭 한마디씩 거드는 한국인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한국